우선 여기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 교과서 이제 1차 교과서부터 올해 2월까지 쓰인 한국사 교과서 6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전부 모아서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었나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작년 10월에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 교과서가 또 8종이 나왔죠. 우리가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새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한 20곳 정도 됐는데 그 학교를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그악스럽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채택하지 못하게 한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 잊으셨죠? 뭐 그 이후에 뭐 세월호 사건이니 많은 사건이 있어서 다 잊으셨을 줄 압니다. 먼 과거처럼 생각되시지만 그게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종 교과서가 나오면서 이 8종 교과서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조갑재 대표님을 비롯해서 7사람이 이 8종 교과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게 8종입니다. 이 8종 교과서를 한 권씩 분석을 해서 조갑재 대표님이 2권을 분석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제 발표문에 맨 앞에 깔았던 거고요. 이 연속선상에서 이제 그 교과서가 굉장히 좌편향됐습니다만 그러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교과서를,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뭐 많이 있는데 그것의 귀착점,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과 김일성이 세운 북한 정권,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근현대사를 둘러싼 국사 교과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를 나라사랑회인가요? 그 단체에서 이제 한번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대한민국 건국 언제 됐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기 한 명도 없어요. 뭐 이제 몇 분만 붙잡고 물어봤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이 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은 요약하자면은 유엔과 더불어 유엔에 의해서 건국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유엔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7년 11월에 제2차 유엔 총회가 열렸고요. 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그 아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라,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수립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왔죠.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북한 지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김일성이 38도선 이북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못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유엔에다 다시 물어봤어요. 유엔에서 결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해야 되는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니까 김일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48년 2월에 유엔에다 물어보니까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을 해줬죠.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됐죠. 그게 48년 5월 10일에 50총선거입니다. 이 50총선거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이룬 최초의 민주주의적인 자유총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50총선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고요. 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이게
초대 국회죠. 제1대 국회입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토대가 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헌법을 선포한 것이 7월 17일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요 대통령이 선출됐고요. 강요가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건설의 4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총선거 실시했죠. 그것에 따라서 국회 구성했죠. 국회 구성된 데서 헌법을 제정했죠.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이 국가를 만드는 이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정부 수립이 완결되자 48년 8월 15일에 이 정부 수립 선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 국가 과정의 4단계를 온전히 다 거쳤다는 거. 그리고 8월 15일에 한 것을 왜 정부 수립이라고 했느냐면은 이 4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정부 수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4단계의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국이 완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은 곧 건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좌파들이 뭐 정부 수립이니 해서 이제 건국이라는 걸 부정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좀 옛날 사진인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을 48년 8월 15일에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습니다. 중앙청에서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청 광장 보십시오. 지금 이게 퍼레이드를 그날 정부 수립 선포식 기념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 어디 있습니다. 근데 뭐 건물 몇 개가 없네요. 감회가 깊으시죠? 그런데 이 건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책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과서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책에서는 건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책이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실론입니다. 이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실론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를 이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실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사 개설서입니다. 1961년부터 국사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1967년부터 한국사실론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를 비롯한 6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사책이 이게 상당히 한자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또 외국어처럼 모르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99년에 한글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느라고 한국사실론을 2012년에 샀는데요. 이 99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사이에 22세까지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에 문의를 했는데 아마 100만 부 이상 팔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책도 아닌데 말하자면 역사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거는 그야말로 밀리언셀러인 거죠. 이것이 이제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실론인데요. 이 한국사실론에서 대한민국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기백 교수는 대한민국이 성립됐다 이렇게 쓰시고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드디어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북 협상파가 불참하였고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것이었으나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에 5월 31일에는 국회가 열렸는데 이 재헌국회는 즉시 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시켰고 7월 17일에는 드디어 이를 공포하였다. 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7월 20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는 국회의 간접선거였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행정부가 조직되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그해 12월에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가 되었다. 뒤이어 미국을 위시한 50여 개국의 개별적인 승인도 받게 되었다. 라고 398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제가 말씀드린 이 4단계 있죠? 자유총선거, 국회 구성, 헌법 제정, 정부 수립. 이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이 일치해요. 보십시오. 총선거 5월 10일에 실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5월 31일에 국회가 열렸다는 거,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 제정하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를 조직했다. 그래서 결국 다 정부가 마련됐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통적인 역사 해석이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역사책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기백 교수님은 한국사 학자시고요. 그러면 서양사를 하시는 세계사 학자는 뭐라고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인호 선생님 아시는 분 많으시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 박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핀란드 대사, 러시아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대사로 가실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사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요. 이 이인호 스님께서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논문을 쓰셨어요. 2011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프랑스 혁명하고 비교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러시아사 전공이신데 서양사 학자시니까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비교사적으로 분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그 자유주의적인 혁명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랑스 혁명과 비교를 해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것이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0년 망국 이래 꿈이었던 자주독립, 그리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건립, 이 두 가지의 꿈이 달성된 혁명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럼 역사학계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그 역사학계, 국사학계의 권위자, 그 다음에 세계사학계의 권위자께서 대한민국 건국은 다 혁명적 사건이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건국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격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학계 해석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사교과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런 이제 시비가 붙었느냐 하면은요, 결국은 종래의 역사 해석에서는 북한이 분단 정권을 먼저 세운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이제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됐다 그러면서 북한 쪽이 말하자면 먼저 단정을 수립했느냐, 단독정부, 우리가 이제 줄여서 단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단독정부를 누가 수립했느냐 하는 것이 종래에는 이제 당연히 북한이 먼저 수립한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인데, 최근에 오면서 단독정권을 말하자면 단정을 이승만이 수립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노욕으로 늙어가지고 이제 권력욕에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서 제가 그대로 옮기기는 민망합니다만은, 하여튼 이승만의 권력욕으로 남한이 먼저 단정을 수립했다라고 이제 우리 쪽에다가 분단 정권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 분쟁의 핵심, 교과서의 싸움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정통적인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상적인 얘기만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 국사 교과서를 모아놨다고 그랬는데 이 파워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자료가 이게 좀 가로로 길어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는 생략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1차, 2차라는 게 이 3차, 4차, 5차까지 갈 때하고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략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교과서, 대한민국 역대 국사 교과서에서 보시면은 6차 국사 교과서,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인데요. 이때까지는 다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성립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이 나옵니다. 2002년에 검정을 통과했고요. 2003년부터 써있는 교과서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과목이 만들어졌는지 이거 연구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종래에 없던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만들어졌고요. 이 과목에서 검정 교과서를 써요. 국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멋대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건국됐다는 말을 안 쓰고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교과서 다 그렇죠. 올해까지 쓰인 2000식 검정 한국사라는 게 이제 한 3년 정도 쓰였습니다. 요 교과서 6종도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뭐 출범했다, 수립됐다 이렇게 써 있고요. 올해 나온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올해 나온 교과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교과서들이 그럼 하나하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이건 이제 흐름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교과서 96년에 나온 건데요. 6차 교과서까지만 해더라도 건국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실론에 나온 내용하고 뭐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유엔의 결의와 대다수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0총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재헌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렇죠? 그 이기백 교수가 쓴 그 4단계 그거와 뭐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봐야 되는 책이니까요. 그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실론은 일반인들이 보는 이제 개설서고 하니까 그거를 약간 간단하게 줄인 것인데 똑같아요. 내용은 50총 선거를 실시했고 재헌국회를 했고 거기서 이제 헌법을 제정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를 구성했으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수립된 거다. 결국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6차 교과서까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차 교과서 6종이 나왔죠. 근데 이 7차 교과서 6종 중에서도 가장 좌편향된 것이 금성교과서입니다. 이 금성교과서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결국 2004년부터 우리가 교과서 파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 파동을 가져온 바로 이 금성교과서인데요. 이 금성교과서의 건국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국이란 말 없어요. 제가 그냥 이건 넣은 거고요. 금성교과서의 이 부분에 뭐라고 썼느냐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수립됐다는 말 쓰기도 아까워가지고 닻을 올렸다고 썼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곧바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세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여기 그러나가 왜 나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곧바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그러니까 남한만의 정부가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전제는 뭐냐면요. 남한이 단정을 수립했다라는 거를 지금 전제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이 단정을 세웠다는 건데 금성교과서부터 남한만의 정부가 세웠다. 그래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 건국을 써야 되는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거 써야 되는데 거기서 국가 수립이 실패했대요. 그러면 왜 국가 수립이 실패해서 국가가 없는데 한국사 교과서를 썼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그런 꼴인 거죠. 국가 수립은 안 돼서 국가가 실패했는데, 국가 수립에 실패했는데 자기네는 한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7차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표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건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보통 때 이제 아까 그 책에서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 강연을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 금성 교과서를 분석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정 교과서이긴 하지만 교육부 검정을 거쳤는데 이런 교과서가 나왔느냐. 이건 이제 건국에 관한 거고요. 그 건국에 관한 거 아니고 뭐 이 교과서 그 내용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금성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2년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2002년에는 검정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02년 판이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판은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니까 2003년, 4년 뭐 조금씩 수정은 하긴 했는데 2002년 판이 제일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보관해서 그야말로 편향된 교과서에 무슨 박물관으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렇게 7차까지 이제 금성 교과서까지 보셨잖아요. 그러면 현행 8종 교과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8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럼 이 8종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건국에 대해서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이 8종 중에서요, 건국이라는 말을 쓴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7종은 건국이란 말 안 썼어요. 정부 수립이라고 했죠.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가 쓴 거 내용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에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썼어요. 이게 307쪽에서. 그랬더니 교육부가 이거에 대해서 고쳐라 라고 수정 권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치라고 했는 거 아니? 이에 대해 교육부는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으로 수정 필요하다라고 수정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고치면은 이게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필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거를 고쳤죠. 그래서 뭐라고 고쳤냐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건국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게 건국이란 말을 금지어로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갑재 대표님 계시지만 이제 뭐 조갑재닷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도대체 왜 한국사 교과서에서 건국이란 말을 못 쓰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로 이제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서 교육부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지금 이번이죠.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그래서 이제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교육부의 이러한 지시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국가로 하지 말고 정부 수립이라는 거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교육부가 얘기했냐면은 48년 8월 15일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답니다. 아니 48년 8월 15일에 그 건국을 하게 된 게 헌법을 우리가 제정했기 때문에 그 헌법의 기초에서 정부를 수립한 건데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대요. 그리고 48년 당시에도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으므로 기존의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서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문제가 국회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인재 의원이 도대체 이 건국이란 말을 못 쓰게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놨어요. 그 교육부가 제시한 답변이 건국 기점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마치 무슨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건국설화도 아니고 건국설을 세 가지,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에요.
건국 기점설이라 해서 세 가지를 교육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래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가 이걸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면 왜 그러면은 건국된 이후에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이게 만약에 건국이라고 한다면 나라라는 것은 3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그 다음에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주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가 소멸돼서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주권이 없는데,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없는데 국가가 세워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1919년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면, 그러면은 45년에 광복됐을 때 여운형 선생은 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이미 건국이 됐는데 다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면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19년 건국설은 우리가 그렇게 반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랍니다.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국이라는 건 영어로 엠파이어예요. 엠파이어. 제국. 그야말로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황제의 어떤 그런 절대권으로부터 벗어나서 만드는 나라가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제국과 그 공화국이 얼마나 먼 차이가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미국사의 경우에 미국이 이제 그 아메리카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당시 그 영국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영 제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대영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중에 독립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8년에 걸친 전쟁을 해서 그 제국으로부터, 대영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국하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하나는 금성, 하나는 화성의 그러한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 세워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가 막힌 게 이 세 번째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거 고조선 건국 기점서를 읽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무슨 포복 절도할 일이라는데, 아니, 고조선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고조선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으면은 그 다음에 교과서에, 근데 국사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려는 왕건이 건국했다고 나오고 조선은 이성계가 건국했다고 나와요. 아니, 그럼 고조선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러면 고려는 고려는 왜 건국을 했으며 조선은 왜 건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려, 조선 다 건국했다고 써놓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건국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고조선에 건국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부, 이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 당시 서남수 장관이죠. 이 교육부가 이 공식 문건으로 이제 그 교학사 교과서가 건국이라는 말 쓴 거, 그거 하나 못 쓰게 하려고 이게 이제 이런 그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썼지만 조갑대 대표께서 이 건국 기점서를 교육부가 제시한 데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기자생활 44년간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부터 들어본 최악의 망언이다 라고 맞습니다. 최악의 망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교육부는 아까 같이 무슨 기점설, 건국 기점설 세 가지를 이렇게 내놓는 교육부가요,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라고 이 무슨 시민단체라고 이른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하나하나 쫓아다녔잖아요. 그럴 때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그 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고조선에 건국되었다는 둥 하는 교육부가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국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는 건국 50년 기념식도 했고요. 제가 이제 그거 사진을 찾으려다가 못 찾아서 이걸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2008년 8월 15일에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요 뒤에 있는 글씨를 제가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식이다 해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는 거 기념식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65주년이라고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만 이렇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약간 건국하고 다르게 다루어지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1차 교과서부터 다 똑같이 6차 교과서까지는 이제 6차 교과서까지 국정이었죠. 여기서 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분명하게. 그런데 7차 근현대사 교과서 나오면서 아까 보셨죠? 유엔총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해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 절대로 안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과서들도 보십시오. 다른 것도 뭐라고 썼냐면 한반도에서 유일하다고 안 쓰고요.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한만 선거가 이루어졌으니까 남한만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도 합법정부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러한 해석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 약간 문구가 바뀌었습니다만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또는 무슨 선거가 이루어졌던 지역, 즉 38도선 이남 지역에 한정되었다. 무슨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무슨 이런 식으로 오다가 올해 교과서, 이제 지금 8종 중에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물론 이 옛날 6차 교과서까지 하고 똑같죠. 옛날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02년까지 쓰여진 교과서예요. 6차 교과서가. 2002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의 정통성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올해 나온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과서 보십시오. 두산동화 교과서 같은 거 뭐라고 썼냐면은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그러니까 38도선 이북에서는 선거를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올해 지금 8종 중에 이 8종 교과서 중에 이제 편향된 교과서를 우리가 한 8종 교과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책, 여기서 이제 교학사 교과서는 안심, 그 다음에 리베르하고 지학사는 뭐 수정하면은 그래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대한민국적 계급투쟁 사관으로 써진 교과서가 5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두산동화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 8종 교과서 중에 두산동화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그냥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은 건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놀라운 그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성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석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건, 국제연합 총회에서 나온 문건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하도 이렇게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엔 문서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유엔 총회 결의 제 195호, 이게 48년 12월 12일에 나온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스토리가 길죠. 이거에 관한 무슨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엔 총회에
승인을 받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48년 우리가 이제 7월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자, 이제 대한민국이 잃어버렸던 주권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찾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권을 찾았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찾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프린스턴 대학에. 그래서 국제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대표를 파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8년에 이제 장면 박사가 이 대표단장이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지금 공책만한 그런 여권, 대한민국 제1호 여권입니다. 이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표단을 이끌고 48년에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 총회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겠어요? 소련 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련 대표가 이거를 아예 그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못하게 하느라고요. 계속 이제 마이크 붙잡고 몇 시간씩 나가서 단상을 점거하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제 필리버스터죠. 그래서 이제 연설을 길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지겨워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제 퇴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이 왔어요. 12월 12일. 그래서 우리 대표단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제 이러다가 이번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당이죠.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소련 대표가 올라가서 마이크를 붙잡고 연설을 하는데 한 15분 하다가 이렇게 목젖을 붙잡고 내려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날 무슨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5분 하다가 원래는 뭐 몇 시간 또 할 예정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유엔 총회로부터 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승인받은 내용이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써져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5호가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고 이게 프랑스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절은 요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컴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빨갛게 이렇게 표를 쳐야 되는데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서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그걸 못해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부분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이 구절을 두고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놨습니다. 이게 이제 195호의 마지막 문장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in Korea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한국에서 또는 한반도라고 돼 있어요. 선거가 가능한이란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in Korea 한반도에서 유일한 only such라는 건 요 앞문장에 나온 lawful 합법적인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적인 government다, 정부다.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왜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48년 이때가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이 48년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유엔은 한반도에 두 개의 정권이, 그러니까 남한의 대한민국, 북한의 이제 북한 정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the only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북한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 유엔 총회의 결의를 왜곡, 날조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구절
9절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 유엔 총회 결의 195호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이제 48년 12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6.25 전쟁에서 유엔군이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를 불법적인 북괴가 침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건을 누가 왜곡했느냐 이거를 이제 찾아서 또 밝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고 언제로부터 시작된 건지 이제 찾아서 해볼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지금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냈다기보다도 그 연합뉴스의 편집국장을 지내신 서옥식 교수가 지금 그 오역의 제국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어요. 근데 이 오역의 제국이라는 책에서 그 한 챕터가 뭐에 관한 거냐면 좌파 언론의 역사적 사실 왜곡 오역 사례라고 해서 이 영어 그 번역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특히 좌파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의 첫 번째 것으로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계셔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 리영희 교수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1991년에 한국논단에서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은 이 정부가 코리아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이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없는 그 지역에서라는 말을 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들어갔냐면요. 이 문장 위의 문장에 그 지역에서라는 오브 데 파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가 갖다가 그 다음 아래 문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없는 그 지역에서를 넣어서 마치 이 정부가 코리아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한 정부로 한다 해서 이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놀라운 게요. 그런데 이거는 리영희 교수는 국사학자가 아니에요. 무슨 신문방송학인가 뭐 그런 쪽이셔요. 그런데 국사학자들, 우리나라 국사학자들 다 뭐 하는 겁니까? 맞아요. 이거를 연구를 안 하고요.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현재 무슨 뭐 서울대 교수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이거 리영희 교수가 이렇게 그 오역이라고 왜곡 오역했다고 그러는데 이 왜곡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교과서에다가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제대로 번역을 못했다면은 그거 하나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에 오역을 한 거라면 영어를 이 문장 하나, 뭐 어렵지도 않은 문장이에요. 이 영어를 제대로 문장 하나 번역할 능력이 없다면은 그거는 정말 학자로서 능력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오역을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그거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교과서, 오늘날의 지금 한국사 교과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인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걸 부정을 하고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조하고도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탈북자 우리 많잖아요. 탈북자들이 있는데 탈북자가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적이 어떻게 되죠? 네? 대한민국 국적을 받습니까? 이미 원래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기 때문에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주민이고 국민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은 그 북한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권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건 정권이고요. 북한 주민은 또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북한의 무슨 국적을 버리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주민인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 국민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조항이에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을 공무 찬양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처벌할 수가 있는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단체를 공무 찬양하면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입니다만은 변호사 시절에 쓴 책이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책을 3권을 썼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1, 2, 3이 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 3이 완결판입니다. 이 국가보안법 3의 연구 3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제목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이에요. 근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조항이 뭐냐면 헌법 제3조 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내용은 허구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유엔 결의 195호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이거든요. 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이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 그 유엔 결의 195호를 저들이 왜 왜곡, 날조했는가를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그러면은 그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차 교과서 국정입니다. 이 국정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성립됐다. 그 다음에 북한이 단독 정권을 수립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6차도 북한만의 단독 정부다 해서 단정을 세운 것이 북한이 먼저 세웠다라는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북한이 단정을 먼저 수립했죠? 북한 정부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세웠어요.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미 우리가 이제 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전순국인 소련도 전순국인 거예요. 2차 대전은. 그래서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일본을 무찌른 전순국입니다. 사실 소련은 2차 대전에 엿새밖에 안 싸웠어요. 그야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냐면은 유럽하고 태평양 전쟁 두 군데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유럽 전쟁은 히틀러가 4월 30일에 자살하면서 이제 일찍 끝났어요. 그랬는데 태평양 전쟁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일본이 전혀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힘겹게, 근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게 41년 12월에 일본이 미국 본토를 공습을 했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태평양 전쟁을 거의 미국 이제 혼자서 힘겹게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히틀러 때문에 이제 전쟁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쳐가지고 39년부터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피로감 이런 것이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에서는 이제 일본이 오늘날의 호주 북쪽까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아시아
다 점령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항복을 해서 소련하고 미군이 들어가서 이제 분할 점령을 했죠. 거기도 왜냐하면 패전국이기 때문에 독일을 동독, 서독 나누어서 이제 연합국 중에서 이제 소련과 나머지 나라 해가지고 동서로 분리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태평양 전쟁은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한 1년 이상 전쟁 더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태평양 남쪽에서부터 섬 하나하나를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정글이고 뭐 이런데 섬이고 하니까 전쟁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본 본토에서는 결사항전이라고 그래갖고 머리에 띠매면서 다 같이 뭐 일본 열도가 이제 다 같이 죽을 각오로 싸운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태평양 전쟁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미군이 100만 명 이상 죽어야 될 것 같고 1년 이상 전쟁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결국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6일하고 8월 9일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소련은 언제 그러면 태평양 전쟁에 들어왔느냐? 소련 태평양 전쟁에 계속 안 들어왔어요. 근데 연합국이긴 하지만 미군이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가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나서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기 직전에 8월 8일에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미군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소련군은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싸우고 나서 말하자면 전승국이 된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북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8월 8일부터 벌써 함경도에서 남하에서 우리 한반도 국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국경으로 들어올 때 미군은 아직도 그러니까 8월 15일에 일본 일왕이 무조건 항복했을 때 미국은 저 남쪽에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되니까 한반도에 못 그러기 전에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다 점령할 것 같았죠. 그래서 38도선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전부 다 소련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부터 들어왔다니까요. 미군은 9월 이후에야 들어옵니다. 한 달 늦게 들어와요. 소련군보다. 지금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탈린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시키면서 38도선 이북에 소련 남쪽에 미군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나라를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미소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쪽은 그거 합의를 그냥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소련은 합의해서 통일정권을 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밀문서에서 다 밝혀진 거지만 소련 측 기밀문서에서 밝혀진 거지만 소련은 벌써 45년 8월 15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9월에 이미 스탈린이 비밀 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북한 쪽에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 라고 기밀 정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소련하고 미국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뭐였느냐? 소련은 비밀리에 북한에 단독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단독 정부를 기지로 해서 남한까지 나중에 이제 공산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 쪽의 정권이 먼저 들었습니다. 46년 2월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정부예요. 그러니까 46년 2월이라는 건요.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한 반년 만입니다. 한 6개월 만에 벌써 북한의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정권이 수립됐고요. 그래서 47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자를 띄어요. 그리고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정부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48년 2월에는 북한군이 만들어져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갖춰놨는데 말하자면 단정의 책임을 우리한테 미루기 위해서 남한에 미루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출범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7년 2월에 만든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무슨 토지개혁이니 다 했거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한이 정부 수립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9월 9일에 마치 이제 정권을 수립하는 척하고 선포만 그날 한 거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우리보다 늦게 한 걸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먼저 단독 정권을 수립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북한의 단독 정권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7차 금성 근현대사가 나오면서부터 뭐라고 주장을 하는고 하니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는 말은 딱 싹 빼버리고 정부라고 하면서 북한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한국사 교과서 중에 두산동화 교과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했다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과정이 이제 남한이 국가고 북한은 정권이었다가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두 개의 정부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동등하게 되다가 올해 교과서에서는 뒤집어져서 대한민국은 정부고 북한은 공화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 도치된 건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국가였다가 이게 국가가 되고 이제 남한이 대한민국이 국가였고 북한은 정권이었는데 이제는 남한이 정부고 북한이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지금 뒤집어졌다, 좌편향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푸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6차 국정교과서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수립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박스로 묶어서 이제 이렇게 왜 국사책 보면은 내용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박스를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개요를 써놓잖아요. 그 개요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이니까요. 제대로 쓴 거예요. 남한에는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우리 국민의 총의한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못 쓰게 해요.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쓰려고 그랬더니 그 무슨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해서 교수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사퇴해버리고 일어나서 다 걸어 나가 버렸어요. 열 몇 명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랬다고. 잘라버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삼았다라고 6차 교과서에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 교과서로 우리가 2002년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바뀌어서 7차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 보십시오.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뭐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민족 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다. 요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정부라고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썼냐면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우리가 남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걸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사한테 단독정부 수립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은요 46년 6월에 나온 건데 그 정읍 발언의 취지가 뭐냐면은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련을 철퇴시켜야 된다. 소련을 빨리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은 싹 잘라먹고 앞부분에 해서 우리가 먼저 이승만 박사가 단정을 세우자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승만의 단정론이다 해가지고 교과서에 크게 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단독정부 세운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북한도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남과 북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금성교과서의 서술이라는 건 뭐냐? 제가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단독정보 수립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한에 떠넘기는 서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간주하는 거죠. 두 개의 정부론입니다. 두 개의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금성교과서의 서술은 왜 이루어졌느냐, 그 저희가 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 저희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 가운데 하나일 뿐 국가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립될 통일국가만이 유일한 국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단초를 제공했기에 차라리 세워지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워지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제가 인용한 겁니다. 차라리 세워지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민중사학자들이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훼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금성교과서에서 시작된 그 역사 뒤집기, 이것이 이제 올해 완결판입니다. 지금 올해 쓰고 있는 그 교과서 8종 중에 두산동화 교과서가 쓰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이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서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에 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에 두산동화 부분을 맡아서 두산동화에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밝혔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보고 조갑제닷컴에서 이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질의를 했다 그래요. 이 두산동화라는 게 두산그룹이 이제 옛날 우리 동화 수련장이니 또 동화교, 근데 이제 그거를 두산에서 이제 사서 이름을 두산동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그 재벌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거를 그냥 두고 보느냐 해가지고 두산 회장, 두산그룹에다가 이 공개 질의서를 보내셨대요. 그랬는데 아무 답장도 없고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조업제닷컴의 다른 기자분께서 조성호 기자라고 하시던가 또 한 번 보내시겠다 그랬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어쨌든 그 두산동화 현행 교과서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제가 이걸 써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북한은 보십시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이것도 그래요. 지금 북한이 마치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니까 이제 뒤늦게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자,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서 했대요. 아니 우리가 5월 10일에 이제 총선거를 남한만 하게 된 게 뭡니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와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북한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북 인구비례에서 총선거 하자니까 그때는 안 하고 나서 갑자기 왜 자기네가 이제 남북 인구비례에 따라서 8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아니 8월 15일에 우리가 건국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48년이에요. 그런데 건국한 뒤인 8월 25일에 어떻게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대의원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요 표 있죠?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각주 비슷하게 줄을 달아놨어요.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남한에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북한 정권 세우는 선거를 남한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하 선거란 없다 라고 이승만 박사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써놓고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남로당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비밀리에 선거를 해서 그 투표함을 들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배를 타고 제주에서 배를 타고 황해도 해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게 무슨 제대로 된 선거를 해서 선거를 한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자,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48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그래서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아까 우리 대한민국 세운 거의 과정 4단계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뭐였죠? 총선거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가 구성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헌법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대표를 뽑고 정부 구성했다는 그 4단계, 그 단계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 4단계를 안 써놓고요, 오히려 여기에다가 그 4단계를 써놨어요. 보세요.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선거 뽑혔다.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국회 구성됐다. 그 다음에 헌법 제정했다. 그 헌법으로에 따라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4단계가 다 완성되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이 교과서를 제가 두산동화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269쪽하고 279쪽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남한의 50총선거를 남한만의 총선거라고 써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뭐다? 이렇게 썼잖아요.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를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총선거는 남한만의 총선거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북한의 선거는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써놓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남한에서는 남한만의 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남북한 전체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한 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통성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말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암묵적으로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조갑제닷컴에서 두산동화에다가 질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의 선거 내용입니다. 이제 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이 지금 조금 아까 보셨던 이 교과서에서, 두산동화 교과서에서 자랑스럽게 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게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혔다 그러는데요. 북한의 선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는 건 어떤 건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선거입니까? 북한의 선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연합뉴스에서 나온 북한의 올해 3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쓴 포스터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99.97%가 투표를 해서요, 100% 찬성 투표가 나오는 것이 북한의 선거입니다. 이게 북한의 선거고요. 이 북한의 선거 장면입니다. 이거 이제 이 선거장이라고 해서 투표소에 투표 마치고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이것도 똑같죠?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색깔이 다른가요? 모델의 얼굴이 좀 다르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게 북한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를 통해서 된 그 북한의 정권,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건국이라고 하고, 온갖 그 유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유엔 결의를까지 결국 왜곡 날조해 가면서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끝으로 제 강연은 끝났습니다만, 제가 이제 군더더기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냐면은, 이 사람이 영국의 그 의원이었어요. 의회의 의원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요새 보수 그러면은 뭐 보수 꼴통이니 뭐 하면서 뭐 난리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보수 대 진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수 대 진보라는 표현, 이거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라는 말에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의, 버크는 영국의 의원이었는데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에 반발해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그걸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 이것을 이제 제대로 된 자유를 실현하는 나라다 해가지고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프랑스 혁명을 지지해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리, 자유 이런 것을 이제 높이는 그런 혁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가면서 나중에 이제 과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진화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농노들이 이제 봉건 영주의 성을 급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방화, 불 지르고 뭐 봉건 영주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인 방화 뭐 이런 것을 자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아주 급진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급진화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가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급진 세력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류가 지켜야 할 어떤 가치,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이러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폭도들, 급진 세력을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컨서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킨다. 라는 말을 이제 그것을 한자로 이제 그걸 보수라고 컨서버티즘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뭐 번역을 했겠죠. 보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뭐 보수 대 진보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은 이 보수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말하자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점진적인 개혁, 이게 진보거든요. 그리고 버크가 비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급진 세력이에요.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구도라는 거는 보수 대 진보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보 대 급진인 거예요. 아니면 뭐 100번 양보해서 보수 대 급진으로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좌대, 그러니까 우파 대 좌파, 좌우 이런 구도를 써야 맞죠. 지금과 같이 이제 좌우, 아니 뭐 지금과 같이 무슨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수 꼴통이고 마치 저들이 진보인 양, 이것이 이제 저는 구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서론이 길었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이 창궐하는데, 그러니까 악이 꽃 피우는데 필요한 게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이 꽃 피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야말로 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뭐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